세상에, 이게 정말 고속도로 휴게소인가요? 미국 교통정책연구소 회의실에서 한 연구원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나의 사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가 롤모델로 삼을 만한 가치가 있다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미국의 교통 전문가가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이토록 큰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미국 교통정책연구소의 수석 연구원 레이첼 윌슨입니다. 처음 출장 명령을 받았을 때만 해도 이 여정이 저에게 이런 큰 의미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갑작스러운 출장 지시를 받았을 때 솔직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연구소장님은 제가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직접 조사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길 원하셨죠. 순간 귀가 멍해지더군요. 한국이라니. 그 이름을 들으니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저릿저릿해졌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아버지의 사업 덕분에 한국과 미국을 자주 오갔던 그때, 호화로운 집에서 살았고 최신형 자동차를 타고 다녔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저희 집 현관에 빨간 딱지가 붙기 시작했고 결국 엄마와 저는 모든 걸 두고 미국으로 떠나야만 했던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곧 저희를 데리러 오실 거라 믿었어요. 하루하루 전화를 기다리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기대는 점점 희미해져 갔죠. 결국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서야 알게 된 사실은 정말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어머니와 이혼한 상태였고 한국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계셨더군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실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철저하게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지우려 노력했어요. 뉴스에서 한국 관련 소식이 나오면 채널을 돌렸고 한국 음식점도 가지 않았죠. 하지만 이번 출장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연구소의 핵심 프로젝트였거든요. 마음을 다잡으며 출장 준비를 시작했는데 그때 갑자기 도착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한국에 온다며 한번 만나자.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15년 만에 받은 아버지의 연락이었습니다. 화면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그토록 기다렸던 연락은 오지 않더니 이제 와서 만나자니요. 마음 한켠이 복잡하게 얽혀왔습니다.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지만 결국 답장은 보내지 않았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출장 서류를 정리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분명 이번 출장은 순수하게 업무적인 목적이에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조사하고 분석해서 미국의 교통정책 개선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 그게 제 임무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방을 싸면서 자꾸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버지 손을 잡고 걸었던 서울의 거리들, 주말이면 늘 가족과 함께 갔던 맛집들, 억지로 지우려 했던 기억들이 하나둘 되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책상 위에 놓인 여권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번 출장에서는 절대로 감정을 섞지 말자. 철저하게 업무에만 집중하자.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죠. 이미 제 감정은 출장 가방 속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다는 걸요. 비행기 티켓을 확인하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이제 한국행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20년 만에 마주하는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더 큰 질문이 가슴을 파고들었죠. 만약에 아버지를 마주치게 된다면 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0년 만에 밟는 한국 땅이라 그런지 심장이 쿵쾅거리더군요. 부정적인 감정만 안고 왔는데 입국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묘하게 떨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출장이 저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입국장으로 들어서는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순간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 크기만 한 로봇이 승객들에게 길 안내를 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전시물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움직이면서 자연스러운 영어로 안내를 하더군요. 순간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이런 놀라움도 잠시 입국 심사대에서 또 다른 미래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자동화된 입국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터치스크린에 여권을 대고 지문 인식을 하니 순식간에 입국 절차가 끝나버렸죠. 미국에서는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공항이니까 이 정도 시설이 있을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공항을 벗어나면서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이동하기 위해 공항철도를 타는 순간 또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믿기 힘들 정도로 깔끔한 승강장이었습니다. 뉴욕의 지저분한 승강장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였죠. 바닥은 반들반들했고 쓰레기는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게다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스크린도어였습니다. 모든 역사에 빠짐없이 설치되어 있더군요. 전동차가 들어오는 순간에는 자동으로 안내방송이 나오면서 승객들의 안전을 챙기더군요. 전동차에 올라타자마자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제 휴대폰에 와이파이가 잡히는 거예요. 지하철 안에서 말이죠. 게다가 모든 안내방송이 한국어는 물론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제공되고 있었어요. 이런 첨단화된 시설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뉴욕 지하철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뉴욕에서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사람이 떠밀리는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었죠. 그때 스크린도어 설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났었습니다. 472개의 역사 중에서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고작 128개뿐이었어요. 설치 비용도 무려 70억 달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모든 역사에는 이미 설치가 완료되어 있었죠. 그러나 안전시설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의 완성도 역시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전광판에는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가 표시되었고 도착 시간도 초 단위로 정확했어요.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현지인의 핸드폰 화면을 슬쩍 봤는데 지하철 노선도 앱이 실행되어 있더군요.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는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통해 다음 역 정보, 환승 정보, 그리고 실시간 뉴스까지 제공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열차 내부의 혼잡도까지 알려주더군요. 이런 첨단 정보 시스템은 역사 내 이동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역마다 설치된 환승 안내 시스템도 놀라웠어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의 위치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심지어 몇 번 출구로 나가면 어떤 버스를 탈 수 있는지까지 한눈에 알 수 있더군요.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도 완벽했습니다. 휠체어 리프트는 기본이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과 음성 안내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문득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대중교통의 모습이구나. 단순히 사람을 실어 나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시스템. 게다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지금까지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왠지 모르게 친숙하더군요.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국은 정말 놀라운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 문득 기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제가 알던 한국의 모습은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 기대감을 안고 맞이한 다음 날 아침. 하지만 곧 현실적인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교통 시스템을 조사하려면 직접 운전을 해봐야 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의 도로 운전이 꽤 걱정됐어요. 인터넷에서 본 서울의 교통 상황이 좋지 않았거든요. 특히 러시아워 때는 완전히 마비된다는 글도 봤고요. 렌트카를 예약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마 하루 종일 교통체증에 시달리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에 탑승하자마자 첫 번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내비게이션이었어요. 인터페이스가 너무 복잡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조작해보니 어라, 예상과 전혀 다르더군요. 실시간으로 교통정보가 업데이트되면서 가장 빠른 경로를 자동으로 찾아주고 있었어요. 운전을 시작하면서 제 편견은 하나둘씩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로 곳곳에 설치된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교통 흐름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단순히 차량의 숫자를 세는 정도가 아니라 AI가 전체적인 교통 흐름을 파악하고 있더군요. 마치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스마트 시스템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시작되겠지. 출근 시간대가 다가오자 긴장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이 시간대만 되면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차들이 비교적 순조롭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의아한 마음에 신호등을 유심히 살펴보니 AI가 실시간으로 교통량을 분석해서
신호 체계를 자동으로 조절한다고 하더군요. 시내를 달리다 보니 도로 한복판에서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도로에 매립된 센서가 포트홀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보수팀에게 실시간으로 알림을 보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실제로 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도 봤는데 놀라울 정도로 신속했어요. 미국에서는 도로 파손이 발견되면 시민들의 신고를 받아 수리하는데 보통 처리까지 최소 일주일은 걸리거든요. 도로를 달리다 보니 신호등마다 설치된 CCTV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역시 감시 사회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 전혀 다른 용도였어요. AI가 실시간으로 영상을 분석해서 교통사고나 차량 고장을 감지하면 즉시 관제센터에 통보한다고 하더군요. 도로 안내판에서 본 정보였는데 사고 발생 시 평균 출동 시간이 7분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최소 15-20분은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정말 놀라운 수치였어요. 도심을 한 바퀴 돌면서 버스 정류장도 살펴봤어요. 각 정류장마다 설치된 전광판에는 버스 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버스 안의 빈자리 수까지 알려주더군요. 처음에는 이런 정보가 정말 정확할까 의심스러웠는데 몇 번 확인해보니 초 단위까지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식사를 하러 가는 길에 또 하나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도로변 주차장에 설치된 전광판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빈 주차 공간을 알려주고 있었거든요. 내비게이션과도 연동되어 있어서 목적지 근처에 주차 가능 공간을 미리 확인할 수 있더군요. 이건 정말 획기적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주차 공간 찾느라 보통 30분은 더 걸리거든요. 오후 도심 탐방을 계속하던 중 우연히 교통관제센터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건물 외벽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에서 도시 전체의 교통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도시의 혈관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도로 위의 모든 버스와 지하철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잠시 차를 세우고 관제센터의 안내 게시판을 읽어보니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이라는 게 있더군요. 구급차나 소방차가 출동하면 자동으로 경로상의 모든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게다가 주변 차량의 내비게이션에는 긴급 차량의 접근을 미리 알려주는 경고 메시지가 표시된다고 하더군요. 이제 진짜 시작되겠지? 저녁 무렵 퇴근 시간대가 되자 교통량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심각한 정체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도로 위의 전광판에는 실시간으로 우회도로 정보가 표시되었고 내비게이션은 교통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최적의 경로를 찾아주었거든요. 이렇게 하루 종일 도로를 달리면서 제 선입견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신호등, 센서, CCTV, 내비게이션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교통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부끄러워졌습니다. 미국의 교통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수년간 연구해 왔는데 그 해답이 여기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다니요. 내일은 고속도로 시스템을 살펴볼 예정인데 이번에는 어떤 편견이 깨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한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별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제가 작년에 중국과 일본의 고속도로를 조사했었거든요. 중국은 엄청난 속도로 도로를 건설하고 있었지만 품질이나 편의성 면에서는 아쉬움이 많았어요. 일본의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존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서 시설 대부분이 노후화되어 있었거든요. 거기다 요금도 너무 비쌌죠. 한국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톨게이트였어요. 렌트카에 하이패스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게 정말 신기하더군요. 미국의 톨게이트는 통과할 때마다 완전히 정차해야 하는데 여기는 속도만 조금 줄이면 됐어요. 게다가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면서 정체도 거의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하이패스라는 시스템의 보급률이었어요. 알아보니 무려 90%에 달한다고 하더군요. 미국의 경우 이지패스 E-GPS 보급률이 아직 50%대에 머물러 있는 것과 비교하면 정말 놀라운 수치였어요. 이런 높은 보급률 덕분에 톨게이트 정체가
최소화되어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하면서 두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도로의 상태가 정말 완벽했거든요. 지난주에 뉴저지 턴파이크를 달릴 때만 해도 포트홀 때문에 차가 심하게 흔들렸었는데 여기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도로가 마치 거울처럼 반들반들했어요. 중앙 분리대도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갓길도 넓어서 주행이 편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도로 위의 전광판이었어요.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구간별 평균 통행 시간까지 알려주더군요. 거기다 날씨 정보나 사고 소식까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도로 환경 덕분인지 차량들의 주행 매너도 인상적이었어요. 모든 차들이 차선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달리고 있었거든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세 번째로 놀라웠던 건 안전 시스템이었습니다. 특히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장치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차선 위에는 럼블 스트립이라는 게 설치되어 있더군요. 운전하다 차선을 벗어나면 타이어에서 드르륵 하는 소리가 나면서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장치였습니다. 처음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보니 정말 효과적인 안전장치더군요. 고속도로 곳곳에는 졸음 쉼터가 있었어요. 이건 정말 획기적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휴게소가 없는 구간이 많아서 피곤할 때 쉬고 싶어도 마땅한 곳을 찾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10-15분 정도만 달려도 쉴 수 있는 공간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이 졸음 쉼터에는 화장실은 물론이고 자판기까지 구비되어 있더군요. 더 큰 규모의 휴게소도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배도 고파지고 해서 근처 휴게소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도로 위의 조명시설도 눈에 띄었어요. 야간 운전을 할 때 보니 조명이 꼭 필요한 구간에 빠짐없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터널 진입 전후로는 조도를 점진적으로 조절해서 운전자의 눈이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더군요.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쓴 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오후가 되면서 날씨가 흐려지더니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또 한 번 놀라게 됐습니다. 도로 표면에서 물이 순식간에 배수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 특수 포장 기술을 사용해서 빗물이 노면에 고이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하더군요. 미국에서는 비가 오면 수막 현상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데 여기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잠시 휴게소에 들르면서 한 가지 더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도로관리사무소에서 제설 차량의 위치부터 제설제 잔량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더군요. 겨울철 제설 작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질지 짐작이 갔습니다. 미국의 경우 매년 겨울마다 제설 문제로 큰 혼란을 겪는 것과는 대조적이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차량이 달리는 길이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공간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모든 시설이 예방적 차원에서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는 거죠. 한창 고속도로의 매력에 빠져 있을 때쯤 출출함을 느끼며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실 휴게소는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본 것들이 너무 훌륭해서 휴게소 정도야 뭐 별거 있겠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도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마침 눈에 들어온 휴게소 표지판을 따라 차를 돌렸는데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눈앞에 거대한 건물이 우뚝 서 있었거든요. 그것도 고속도로 위를 가로지르는 형태로 말이죠. 건물로 다가갈수록 더욱 놀라웠습니다. 통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는데 마치 공항이나 최신식 쇼핑몰 같았어요. 주차장은 지하와 지상에 걸쳐 넓게 자리 잡고 있었고 주차 관리 시스템도 있어서 빈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더군요. 잠시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보고 있는데 옆에서 한 가족이 즐거운 표정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실내로 들어서자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높은 천장과 세련된 인테리어가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에는 다양한 매장들이 들어서 있었는데 일반 쇼핑몰과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였어요.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는 물론이고 의류 매장, 편의점, 심지어 약국까지 있더군요. 무엇보다 화장실이 급해서 먼저 화장실을 찾았는데 여기서 제가 받은 충격이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마치 고급 호텔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었어요. 입구에는 디지털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어서 어느 칸이 비어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고, 심지어 각 칸의 청소 상태까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내부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깨끗했어요. 바닥에는 물기 하나 없이 반들반들했고, 세면대는 고급스러운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죠. 각 칸마다 화장지는 기본이고 비상용 여성용품까지 구비되어 있더군요. 세면대 옆에는 고급 핸드드라이어와 페이퍼 타월은 물론이고 핸드크림까지 비치되어 있었어요. 문득 지난주에 들렀던 뉴욕 JFK 공항 화장실이 떠올랐습니다. 공항 화장실인데도 휴지는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변기 몇 개는 고장나 있었죠. 불쾌한 냄새 때문에 최대한 빨리 나오고 싶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는 오히려 은은한 향기가 나고 있었어요. 미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은 말할 것도 없었죠. 대부분 들어가기도 꺼려질 정도로 지저분했거든요. 화장실을 나와서 창가 쪽으로 가보니 통유리를 통해 고속도로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마치 전망대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죠. 옆자리에서는 유럽에서 왔다는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으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고 있더군요. 알고 보니 이 휴게소가 외국 관광객들 사이에서 꼭 들러야 할 명소로 소문나 있다고 해요. 푸드코트는 또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휴게소 음식을 떠올리고 있었는데 메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식, 중식, 일식은 물론이고 양식까지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가격도 일반 식당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품질은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제가 시킨 비빔밥은 고급 한식당 수준이었어요. 신선한 야채들이 듬뿍 들어있었고 고추장도 따로 담아주어 입맛에 맞게 조절할 수 있더군요. 옆 테이블의 프랑스인 가족들은 김치찌개를 시켰는데 너무 맛있다며 연신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더라고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음식이란 게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추억을 만드는 거구나. 저기 프랑스 가족들처럼 이곳에서의 경험이 한국에 대한 특별한 기억으로 남게 되겠죠. 식사를 마치고 매장들을 둘러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휴게소가 아니었어요. 마치 작은 도시 같았달까요?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도 있었고 피로한 운전자들을 위한 안마의자 존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샤워실까지 갖추고 있어서 장거리 운전자들이 깔끔하게 씻고 갈 수 있더군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들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피곤한 운전자들은 안마의자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고 가족들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누군가는 창가에서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놀이공간에서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휴게소가 아니었어요. 여행자들을 위한 작은 도시이자 문화의 공간이었죠. 피곤에 지친 운전자들에게는 안식처가 되어주고 여행자들에게는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는 곳, 무엇보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의 세심한 배려, 문화를 보여주는 창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받은 감동이 아마도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았어요. 출국을 하루 앞두고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일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보냈어요. 그분의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죠.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는데 자꾸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더군요.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제 자신을 위해서였죠. 20년 동안 가슴 한켠에 묻어두었던 이 무거운 덩어리를 이제는 내려놓고 싶었거든요. 적어도 왜 그랬는지 한 번은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인천의 한 요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릴 적 아버지 손을 잡고 걸었던 순간들, 주말이면 늘 데려가 주시던 놀이공원, 회사에서 돌아오실 때마다 꼭 사오시던 작은 선물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그날도 떠올랐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해서 주차를 하는데 손이 떨리더군요. 간호사분의 안내를 받아 병실 앞에 섰을 때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창가에 앉아 계신 분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누군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늘 당당하고 강인한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 계신 분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고 어깨는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미안하다 첫마디를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 한마디에 20년 동안 쌓아왔던 분노의 벽이
조금씩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힘겹게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사업이 망하고 신용불량자가 됐을 때 너희에게 짐이 되기 싫었다. 말씀하시는 내내 손끝이 떨리고 계셨어요. 그 무거운 짐을 어린 내게 지우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연락도 못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단순히 아버지가 저를 버리고 새 삶을 선택했다고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던 걸까요? 20년 동안 제가 믿어왔던 진실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어요. 전 몇 년을 기다렸어요. 매일 밤 아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다고요. 아빠는 재혼하고 새 가족과 잘 살고 계셨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계시다가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곁에 아무도 없더구나. 너에게 다가갈 용기가 없었어.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이어가셨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단다. 죽기 전에 적어도 한 번은 내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병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유난히 푸르렀습니다. 제 안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소용돌이 쳤어요. 분노, 슬픔, 연민, 그리고 어쩌면 이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용서할 순 없었지만 적어도 아버지의 선택이 단순한 이기심만은 아니었다는 걸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간호사분이 저를 불러 세우셨어요. 아버님이 매일 창가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셨어요. 오늘 처음으로 웃으시는 걸 봤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오늘의 만남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는 걸요. 호텔로 돌아오니 밤이 늦었더군요. 피곤했지만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창밖으로 눈을 돌리니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이 풍경을 보니 20년 전 아버지 손을 잡고 남산타워에 올라갔던 기억이 떠오르더군요. 잠시 노트북을 켜고 지난 일주일간의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한 교통 시스템, 깔끔한 지하철, 안전한 고속도로, 그리고 휴게소까지. 처음에는 이 모든 게 믿기지 않았는데 이제는 왜 그동안 이걸 부정하려 했는지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을 외면했던 건 어쩌면 아버지에 대한 원망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부정하면 그때의 아픔도 함께 지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걸까요? 연구소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만 봐도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미국보다 몇 걸음 앞서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이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짐을 다 싸고 나니 자정이 넘어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자꾸만 아버지 생각이 나더군요. 핸드폰을 들어 메시지 창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짧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건강 꼭 되찾으세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마음 한켠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봤어요.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역,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차들, 깨끗한 거리, 이 모든 게 새롭게 보였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이곳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제가 미처 몰랐던 한국의 발전된 모습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직 풀지 못한 아버지와의 이야기였죠.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하는 비행기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에 올 때는 조금 더 일찍 와볼까? 봄에 벚꽃이 필 때쯤이면 좋겠는데. 그리고 저도 모르게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도 재밌고 유익한 사연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 모드였습니다.